시장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도루묵이다 이거. 그렇지. 언제까지 쫓아갈 거냐.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미 행동하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어떤 정책이란가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을 안 믿고 혹은 정부의 말을 안 믿고 그렇게 간 사람이 또 이기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면 진짜 이번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살려야지. 부동산은 해야죠. 부동산 살린다는 것은 부동산 업자들은 부양시킨다는 게 살린다지만 우리는 정상화 시킨다는 게 살린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이분이 좀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광수 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예. 부동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뭐 보도를 보면은 뭐 전세 물량도 없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거 뭐 또 좀 잘 안 되나 뭐 걱정되고 아주. 최근에는 또 강남은 좀 그래도 좀 내리는데 네. 주변은 좀 오른다. 네, 서울 다른 데 또 올라. 어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다뤘거든요. 그게 결국은 대출 문제였더라까지는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일단 최근의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건 명확하단 말이죠. 뭐냐면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개정해줬는데 5월 9일 이후에는 유예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증가하고 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가격이 이제 하락한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일어난 현상이었는데 명확하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계입니까? 5월 9일 이후에는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5월 9일을 낳고 한 달 동안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실무적인 일을 하려면 4월 중순까지가 마지노선이었지. 해갖고 이제 그게 끝이 보이는 일종의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누군가 먼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끝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 싸게 내놔도 되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은 그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때 끝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든 대책이든 큰 방향성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지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1번. 1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이게 빨간 그래프는 강남구예요. 강남은 확실히 빠지네. 땅속으로 들어가네요. 강남은 확실히 빠져. 강남구가 확실히 빠지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전체는 다시 반등. 맞나 보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상승폭을 좀 키우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끝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큰일이야. 전세와 그리고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빨간 게 서울 전세 가격인데. 그렇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이제는 예를 들어서 3분기 때부터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그런데 왜 전세 가격이 오르냐면 다음 장처럼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건 명확합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이해하셨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누군가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가 사느냐? 보면 실수요자들이 지금 사요.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대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왜 갑자기 집을 사기 시작하느냐?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집을 사는 거죠. 그런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 아파트 가격도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면 사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데 전월세 그러면 매물이 감소해서 전월세 공급이 감소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전월세 왜 매물이 감소하느냐?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니까 기존의 임차인들을 예를 들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과도기적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기존의 임차인들이 시장이 불안하니까 계속 연장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집값이 불안할 때 나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과도기적 현상이 아파트 수요까지 실거래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을 쉽게 말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 이외의 지역은 다시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냐면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지금 얘기했냐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매물을 더 증가시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다주택자 매물만 증가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의 비거주 매물도 나오면 되는 나올 거 수 아니냐. 있게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인데 전세를 껴놓고 사는 사람들이 팔 수 있게 그렇지. 그걸 갭 투자를 허용해 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대증요법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도루묵이다 이거. 그렇지. 언제까지 쫓아갈 거냐. 시장을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일종의 1주택자 비거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게. 근데 기한도 예를 들어서 없어요. 만약에 그냥 풀어준다면?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마음 놓고 팔아라. 그 수요자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사실은 진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미래가 혹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게 보유세가 됐건 공급 정책이 됐건 그런 것들을 발표해서 시장의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두 다 이해하면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이건 전세 가격도 사실 아니에요. 보증금이잖아요. 네. 어쨌든 보증금이 올라도 내가 나중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뢰를 가지면 굳이 내가 지금 빚을 일으켜서 살 이유가 초조하지 있습니까? 않지. 그렇죠.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일시적으로 뭔가를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단순하게 보면 어떤 정책이 발표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였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게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맞아. 솔직히 말해서 한 게 없습니다. 뭘 했냐고요. 대통령이 발언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거기까지 왔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4월, 5월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다음에 로드맵을 그려오고 다른 정책도 나오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그려줘야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 준비 잘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뭐냐면 비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신호를 보내야 네. 되는 시장에다가. 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의미가 있던 겁니다. 예.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고 있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 아니 부동산 정책은 대책은 왜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전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요. 진짜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냐? 예. 네. 그래서 이 시기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일 뿐이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추경을 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막 전쟁 이슈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전자산 아니야? 아. 그리고 추경되면 뭐 유동성 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뭐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네. 뭔가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정도면은 우리 소장님 관점에서는 보유세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해서 종합적인 대책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공유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 준비돼 있다. 네? 다 고민하고 있다. 너만 하는 줄 아느냐. 근데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댓글에 그러면 네가 대통령 해라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안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대책이 진짜 있는데 안 알려주는 거면 한 가지만 있어야 되거든. 옛날에 실명제 할 때처럼 네.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리려고 네. 준비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긴박하고 긴급하고 비밀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상황 아니니까. 예, 이거는 누가 때려잡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동산 실명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 불법을 일으켰으니까 그걸 일시에 때려잡기 위해서는 한 번에 발표하고 그동안 비밀로 했어야죠. 이건 자산 시장이라고요. 상대방을 속이고 갑자기 발표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이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렇죠. 신뢰를 주고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시장에 지속적인 한 방향의 신호가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야지 신뢰가 쌓여서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또 불안한 거야. 야, 뭐 보유세 이런 거 아무런 부동산 정책 다 나올 거 없는 거 아니야? 또 똑같이 도루묵이 돼요. 그러면 왜냐면 또 선거 있어서 또 조용한 거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선거 때문에 또 네. 얘기가 또 나와. 그렇다면 사람들이 야 그럼 대출 받아서 그냥 사자 전세 가격 오르는데.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럼 이게 다시 불이 번져서 사실 걷잡을 수 없이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효능감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진짜 힘들 거야. 그때서 잡으려면.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람과 햇볕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부는 거예요. 예. 그건 소용없다. 햇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따스함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햇볕이 비칠 것 같으니까 계속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거예요. 벗을 수밖에 없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될 수 있다. 음. 그 신호를 지금 시장에 줘야 되는데 어쩌면 그 신호를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보유세 같은 경우에 그건 뭐 최후의 수단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뭐 할 생각 없나 보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가진 자들, 부동산 관계자들, 언론들은 최후? 그러면 거기까지 못 가게 흔들 거 아니야 또. 그렇죠. 가준수를 쓰는 거. 가준수를 써서라도 거기까지는 못 가게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4, 50년간 구축된 시장이에요. 네. 이건 진짜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워 이거는. 부동산 개혁 정상화를 얘기하지만 어려워. 사실은 이게 계속 노력해야 되고 맞아. 이 높은 벽이 얼마나 사람들이 쌓여 있는 벽이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진짜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강남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야 뭐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벌써 꾸물꾸물 또 그러네.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국힘의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제 뭐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여정. 강남 집값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집값은 다 올랐다. 이게 또 놀리네.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고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사실은 팩트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이러고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예를 들어서 더 심화되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산 시장은 제가 대책이 되면 안 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근데 그 정책의 속성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만들 수 있고 네. 또 시장을 진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기냐면 그러니까 비슷해요. 국토부가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고 하냐면 이렇게 큰 캐비넷에서 과거에 있던 거 하나씩 꺼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예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정책,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의 다주택자라든지 1주택자가 비거주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네. 내놓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그걸로 끝이지 않고 저는 새로운 방식의 거래 방식을 도입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새로운 모델입니다. 네. 5번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드리는 거예요. 주택 지분 공유 제도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팔고 싶어요. 근데 잘 안 팔려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임차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은 전세를 주고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주택자 혹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과 그리고 임차인이 거래 방식을 통해서 지분을 공유하자. 지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다른 데 가서 전월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집에 거주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임대인도 이 지분을 팔면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라든가 종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보존이 됩니다.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실거주율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생소한 건데 이걸 강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계약 방식을 하나 도입하면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보존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막 팔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막 그래요. 네. 근데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인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집 어떻게 오래 사실 거면 내가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협상해서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 주거 안정성이 보존되죠. 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가 좋습니까? 이런 주택은 다주택에서 일단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절약되잖아요. 빼줘. 지분을 나눠 가진 집은 양쪽이 다 좋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차 시장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이걸 강제하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 방식을 하나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서 그러니까 왜 이런 발상을 전 했냐면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은 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집주인한테 그 집을 사는 때가 가장 좋았어요. 시장에 안정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도 막 집값 떨어질 때 아이고 세댁 여기 전세 줬는데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때 여기 좀 살래요? 그래서 협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런 계약 방식을 도입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임차인들이 대부분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돼서 그 집을 매입하지 못하니까 맞아요. 네. 이런 방식을 하나 도입해 놓으면 시장의 새로운 정책이기도 하고 안정 효과를 좀 가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둘이 대판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왜 싸워요? 아니 뭐 그냥 싸웠는데요. 네. 아니요, 그거는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싸운 거하고 상관없죠. 싸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지분 높은 사람이 내 지분이 더 높으니까 나가세요. 뭐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협의를 해야죠. 그건 공유 관계이기 네.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까봐 하는 질문이에요. 소송하는 거죠. 협의가 안 되면. 그게 골치 아프잖아. 아니, 근데 그런 거가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보면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이렇게 거래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는 해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싸움 골치 아파. 그럼 또 소송으로 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 캐비넷에서 뭔가를 꺼내서 과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시장이 그러니까 갑자기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책에 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그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미 행동하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어떤 정책이란가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심각해지는 거죠. 네. 편안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누군가는 내가 또 이번에도 이겼다 봤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봤지 내가 또 이겼다 이긴다고 했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팔고 버틴 내가 맞았지. 시장 못 이겨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은 어차피 오르는 거야. 그걸 왜 팔아? 그리고 그냥 사. 이렇게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주 강력한 정말 과거에 없던 강력한 뭔가의 정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는 이 주식 관련 굉장히 주식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야지. 그렇죠. 그렇죠. 와, 주식 전문가인데 그렇게 얘기해.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정부는 또 응? 지금 부동산 정상화 시킬 건데 아이고 그걸 그 되냐 그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을 안 믿고 혹은 정부의 말을 안 믿고 그렇게 간 사람이 또 이기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면 진짜 이번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좀 봐요. 지금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계속 이게 추진력 있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딱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 보유세 하나 딱 나와주면 어떨까 싶어. 보유세. 당분간은 좀 부동산 집중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해야 다시. 되겠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시가 30억, 50억, 40억, 네. 50억, 얼마? 50억 아니었나? 50억? 네. 4, 50억. 4, 50억. 네. 그거에만이라도 보유세를 좀 부과하는 걸로. 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뭐냐면 그런 신호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점점 하네.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네. 하락할 수 있겠구나.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급하게 집을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데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전쟁도 이제 마무리된다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는데 크게 올랐잖아. 이제 삼성전자 팔아서 또 강남 아파트 사러 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짜 이제는 최악이거든. 네. 그러면 진짜 최악입니다. 그럼 주식 시장도 또 안 좋아. 뭐 뻗어나가지 못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계속 어떻게 되냐면 사고 파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면 지금 뭐 강남은 좀 예외지만 다른 지역은 아무리 이란이 전쟁이 나도 뭐 유가가 올라도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부동산은 진짜 대단한 거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스물스물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또 전세 네. 또 재계약했는데 네. 또 올려? 1억 5천 더 줘야 돼. 전세금을. 전세금을 또 더 줘야 돼. 그 집 주인 나랑 동갑인데. 저는 또 다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정상화를 굳게 믿고 또 네. 바라는 마음으로 월세로 쫙 갔거든요. 네. 2년 4년 뒤에 안정화되면은 그때 나는 이제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지금 또 댓글에 그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또 아직도 그걸 보내주시네. 강남 사는 게 죄인가요? 죄라고 한 적 없잖아요.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앞에까지 지금 좋았는데 마지막에 원래 부동산 얘기할 때 제일 신나게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완전 배려버렸네 수요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데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뭘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규제하겠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규제하기 전에 사는 게 정답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와 지금 이 댓글도 봐봐. 지금 나한테 야 우가 집은 야 일단 사고 보는 거야. 야 우가 언젠간 올라 지금 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도 너의 진정성은 알겠는데. 와 다 이런 얘기하네. 일단 사고 봐. 와.
근데 제가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윤석열 때부터 오른 이유가 전 정책의 실패라고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의 집값이 안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느 지역이고 다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과 일부 수도권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부 변수가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의 실패다. 무슨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때 막 유동성, 뭐 신혼부부 대출, 뭐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 유동성을 100조 원 넘게 시장에 투입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뭐 보유세 인하해주고 엄청나게. 근데 보유세 인하하면서 누가 또 동조해준 줄 아십니까? 민주당이 동조해줬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인하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집값은 떨어진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꼭 도와줘요. 바로 도와줘. 바로 좋아져. 바로 도와줘. 근데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천천히 규제 나와. 그리고 그거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대요. 한참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2, 3년 전에 둔촌주공이 재건축을 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입주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둔촌주공 살리기를 해준다고요. 입주 제한을 풀어주고 대출 엄청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도와줘. 그러니까 불패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반대로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안 해. 그것도 한참 후에. 그때는 또 안 해.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방법 다 있습니다. 한참 늦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반복해서 이걸 우리 끊어야 된다. 지금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읽고 있고 네. 좋은 정책 이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잡고 정책이 나와주니까 타겟한. 이래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는 힘을 내야죠. 이제 댓글에 네. 왜요? 우가 네가 집을 사야 떨어진다. 주식처럼? 우가 네가 사야 떨어진다. 네가 상투 잡아라. 진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막상 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저는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면 진짜 개혁을 만들려면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경마장의 경주마는 진짜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양쪽을 가려놨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개혁을 만들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로 쫙 그러니까 저 앞길로 가는구나. 이 네.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목표 지점을 향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전 그 지점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쏟아낸 무분별한 대출 완화 정책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후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집값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강남 외 지역의 전셋값이 폭등하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반짝 늘었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며 다시 튀어오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수 대표는 중동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선명한 정책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어설픈 신호가 아니라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로드맵만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탄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